37쪽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역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인류가 했었던 게 뭐죠?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농업, 상업, 유목했나? 유목? 수렵, 채집 했겠지. 그죠? 뭐 있는 거 주워 먹고 없으면 뭐 말고 굶고 있는데 가서 어디 이제 주워 먹을 게 있나 또 어디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동물 좀 얼핑한 놈 있으면 뒤통수 까고 뭐 이러면서 먹고 살지 않았을까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죠. 아 저렇게 시작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그냥 그죠? 그리고 그 동물들을 가지고 좀씩 이렇게 번식시켜서 유목을 하는 문화도 있고 유목하는 문화도 있고 유목하는 지역은 대부분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그렇게 그래서 초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로 얘기하면 중국의 양자강 남쪽, 정확하게 말하면 회수 남쪽입니다. 강남 지방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걔는 논농사를 짓고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기온도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뭐 이모작도 가능하고 중국은 땅이 넓잖아. 그러니까 우리 정도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약간 북쪽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위도가 그래서 걔네보다 낮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물도 많고 그래서 강남을 수향이다, 물의 고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강북으로 올라오면 그 회수 이북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황하 이렇게 하면 막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동네만 하더라도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우량이 적으니까 황사가 난리 걷지. 강우량이 많으면 땅이 좀 수분이 많으면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 아기 피부 이렇게 하면 수분이 많으니까 했지. 근데 지금 이제 노년이 되니까 비늘이 벗겨지지 몸에서. 뭐 인어도 아닌데 비늘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렇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는 이제 논농사가 안 됩니다. 강북은 논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밭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수수 같은 거 쓰는 거고 수수 뭐 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밭전자는 있어도 논답자는 중국에 없지. 한자가 논답자는 한국에서 만든 글자지. 밭전자 위에다가 물수자를 써가지고 물찬 밭, 물이 들어있는 밭 이렇게. 우리는 논농사가 이게 비가 어느 정도 우리는 강우량도 되고 그리고 산이 있는 게 사시로 물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산이 물을 좀씩 나무들이 물을 비가 많을 때는 물을 이렇게 머금었다가 좀씩 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는 계곡이 계속 물이 내려오잖아. 만년설 같은 경우는 만년설에서 녹으면서 물이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숲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계곡에서. 아니, 맞잖아요. 산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살면서 그걸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이나 인도 가보면 다 평야밖에 없고 산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순환이 제대로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비가 똑같은 양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와요. 근데 똑같은 양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연 댐이 있는 거지. 나무라고 하는 숲이라고 하는 천연 댐이 있는 거고 쟤네는 없는 거죠. 그러면 비 올 때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경기 끝. 그러니까는 뭐 물을 더 이상 댈 수도 없고 그럼 논농사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붉은 수수밭 이런 거 영화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강북 문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만리장성 밖으로 넘어가면 비가 더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밭농사도 안 되고 풀밖에는 안 자라. 그러니까 초지지 초지. 그래서 유목문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 따라서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는 유목문화. 여러분 생각하실 때면 대표적으로 몽고죠. 우리 딱 하면 떠오르는 유목문화 하면 동아시아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몽고, 게르, 파오 이런 거 텐트 같은 거 큰 거 하나 치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그렇게 그리고 유목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힘듭니다. 텐트 접었다 폈다는 쉬울 것 같아? 물론 뭐 집 지었다 부셨다 보다는 쉽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사 다녀보시면 알잖아. 포장이사 돼서 쉬워졌어요. 쉽지 않지. 막상 만만치 않지. 그죠? 야, 집에 이사 온 지가 십몇 년이 돼가지고 벽지 좀 갈아야겠어. 이런 집에 인테리어 기본 좀 하게, 집에 살림살이 좀 비우고 이것 좀 한번 해봐야겠다. 야, 그거 쉽지 않다. 돈 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아니, 겪는 문제잖아요. 겪는 문제잖아. 쉽지 않아. 근데 뭐 걔네는 쉽겠어요? 그래서 몽고나 이런 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풀을 따라서 이렇게 바람처럼 유행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딱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한 놈이 양이든 뭐 소든 말이든 끌고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거기서 풀 먹이고 다시 돌아오고 딴 사람하고 바톤 타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또 가서 또 이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그 근처 가까운 데서 다 먹었어?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편할 것 같잖아. 인간이면 그게 편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진은 그 텐트에 있고, 그러니까 기본 가족들은 있고 한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짐승하고 같이. 가축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말 뭐 50마리를 데리고 나갔어. 그럼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거기 살다가 오는 거야. 일주일 열흘 이렇게 살다가 오는 거야. 혼자서 텐트 치고. 무슨 생각이 들까? 무슨 생각이 들까 도대체? 별 생각 없지. 동물하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건데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유목이 초래한 개인주의.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개인주의. 혼자서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 끓여 먹고 혼자 있고 말할 수 있는 놈도 없고 무슨 뭐 말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양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개인주의. 유목문화는 개인주의. 그리고 농경문화에서도 개인주의가 나오는데 그거는 물산이 풍부했을 때 나옵니다. 중국의 강남 쪽에. 거기는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고 먹을 게 지천이야. 그러니까 배를 안 고파. 우리나라 위도는 약간 춥기 때문에 1970년대 중후반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아니 맞잖아. 꼭 이런 거 얘기하면 대꾸를 안 해요. 근데 다 살아봤는데 내가 젊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대답을 안 하면 아유 너네는 안 겪어봤으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맞잖아요. 시골에서 있었잖아요. 춘궁기 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위도가 높아서 약간 춥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래서 아이고 쌀이 얼마나 없었으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뭐 통일벼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안남미 정확하게 말하면 안남 베트남 안남미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저 뭐야 군뱅이 같이 생긴 거 좀 큰 거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고자리 같이 생겼지. 고자리 압니까? 그 팔이 알스러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 이렇게 하얀 애들 이렇게 그냥 재미있자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뭐 날아가는 쌀이 나는 둥, 뭐 찰기가 없다는 둥, 뭐 먹고 나면 배가 꺼진다는 둥, 덜 먹었으니까 배 꺼지지. 지금은 배도 안 꺼져. 쌀 안 먹어도 배 안 꺼져. 왜냐하면 배 안 꺼질 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작아도 에너지가 많은 걸 먹으니까.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쌀로 탄수화물로 막 이따시만큼 재웠던 거지. 그러니까 양은 많지만 사실 에너지가 적으니까 배가 빨리 꺼진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 요즘 사람들은 뭐 안 먹어도 살이 쪄요. 이렇게 안 먹는데 살이 찌겠냐? 뭔가는 먹겠지. 그런데 치매에 걸려서 뭘 먹는지도 기억도 못 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뭐 저녁을 6시 이후에는 안 먹어요. 네 얼굴이 6시 이후에 안 먹는 사람 얼굴이 아니야. 밥을 안 먹을 뿐이지 다른 걸 먹잖아. 다른 걸
6시 이후에 안 먹는데 그 정도 얼굴이 나오면 왜 이렇게 찔려? 내 얘기야. 그리고 또 제일 그 재밌는 거 있잖아. 애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애들은 또 독하게 마음 먹고 살 뺀다고 6시 이후에 안 먹다가 참다 12시에 시키지. 최악이지, 최악이지. 12시에 시켜. 12시에. 야, 차라리 일찍 밥 먹어. 그게 나아. 근데 어른들은 그 정도는 안 돼. 왜? 12시 전에 자거든. 그래서 야식 비율이 적지. 그렇게 해서 강남에는 먹을 게 풍부하거든요. 먹을 게 풍부하면 개인화가 됩니다. 물산이 풍부하면 뭐 이렇게 줄 서서 받아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유목문화가 아닌데 개인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면 물산이 풍부하면 이게 개인화가 돼요. 개인화가 돼요. 그리고 한번 개인화되는 거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처럼 다시 집단화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집단적으로 다 사신 거예요. 한 방에서 오골오골 살았고 진짜 대가족이 뭔지를 여러분은 경험한 세대잖아. 맞죠? 어떤 집은 막 4대가 살고 그랬어서 진짜 4대가 한 집에 한 방에까지는 아니었고 4대가 한 집에 그리고 명절 때나 이런 때 걸리면 진짜 뭐 한 방에 엄청 들어가서 있었지. 그리고 꼭 그 큰아버지들은 코를 골아요. 코 골면 늦게 자라 말이야. 근데 코 고는 사람들은 또 머리만 담은 자. 그리고 코도 얼마나 시게 고는지 그냥 그 방에만 문제가 아니라 옆방까지 다 들려. 층간 소음이 아니고 방간 소음 이래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개인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더라. 유목문화는 혼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개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풍부해지면 굳이 같이 안 해도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박관장반을 무진장 사랑하지만 방이 남기 때문에 각방을 쓰는 거지. 왜? 그게 편하잖아. 사랑해서 같이 있고는 싶지만 애들이 다 떠나서 방이 남는데 뭐 그런데 편하잖아. 혼자 써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개인화되는 거. 그러니까 풍부해지면 분리가 됩니다. 뭐든지 풍부해지면 굳이 합쳐서 같이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 음식 먹는 것도 봐봐. 최근에 바뀐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찌개에 숟가락 같이 안 넣어 먹는 문화. 그 최근에 바뀐 겁니다. 최근에 가족끼리도 예전에는 가족끼리는 그냥 먹었고 가족이 아닌 사람하고는 조금 그랬는데 지금은 가족끼리도 떠먹어. 아니 맞잖아.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문화가 바뀌는 거지. 서로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그리고 인간이 지금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도 중요하고 뭐 취직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변수가 엄청 많거든. 예단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은 대충 어떻다라는 걸 예단할 수 있는데 이게 결혼이 탐색을 해봤는데 까보면 패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그 패가 아닌갑다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희한해. 살아보면서 바뀌어. 이거 환장하겠네.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혼례를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문제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이 줄었죠. 그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내가 싫어도 야 얘랑 결혼해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그렇게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 중에는 내가 왜 저 사람이랑 해야 되나 이러는데 이미 끝났어. 이런 집도 있고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았는데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나 이놈 새끼야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깨진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부모님이 반대하시기는 쉽지는 않은 시절이고 아니 맞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아들한테도 손자를 낳았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을 잘 못 꺼내지. 야, 너 낳긴 낳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예전 같으면 당연히 낳아야지 이러면서 어머니 애가 그래도 잘 안 생겨요. 그러면 보약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짓 잘못하면 집에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지. 시절이 이게 뭐냐면 개인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간섭하는 거를 당연시 받아들였고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 그냥 의뢰이 그런 거려니라고 생각을 한 집단주의 문화였었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 자식 낳는 문제를 부모가 관여한다는 거는 최고의 부분을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식 문제를 관여하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한 두 개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건데 이걸 부모 지분이 더 컸어. 위로 올라갈수록 그거는 부모가 결정하는 상황이 됐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그 부분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손자 이름 지을 때 할아버지 지분이 좀 남아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른한테 한번 여쭤봐. 근데 그 나머지는 없어. 뭐 지분은 무슨 지분이야. 돈 주면 좋고 안 주면 뭐 말도 못해. 그리고 돈을 줘도 그런 걸 내가 물어볼 수 있나? 뭐 이런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집단화에서 개인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는 개인화 쪽이 강한 거고, 농경 문화에서는 풍부하면 개인화로 가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는 혼자서 못 짓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지어, 기계가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향약, 두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떼거리 문화가 있는 이유가 농사를 내가 혼자서 지을 수가 없어. 또 공동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해. 그래서 농경 사회일수록 떼거리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산업의 대부분이 농사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단주의였었고, 지금은 도시화되고 농사는 지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다 박는 게 농사지. 농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지금. 아니, 맞잖아. 맞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사다 먹는 게 더 싸요. 농사는 지금. 쌀 우리 안 하고 그냥 외국에서 사다 먹는 게 나아. 밥이 쌀이 다른 거 아닙니까?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땅 크게 사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먹을 거 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쌀 이렇게 그냥 경작해서 우리가 다 갖고 와버리잖아요. 그게 훨씬 쌉니다. 미국에서 지어도 싸. 미국에서 지어도. 왜? 기계로 대량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진짜라니까. 품질도 더 안정적이고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감히 그렇게 못하는 게 그러면 시골 분들에게 특별한 소득 대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 합리성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농업에는 집단주의라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는 울타리. 그래서 우리 집, 우리은행,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다 우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우주도 우리. 집주. 집이에요, 집. 우리 집이야. 국가. 나라도 집이야. 국가야. 이게. 우주도 집이고 나라도 집이야. 그래서 다 집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삼촌, 지나가는 사람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삼촌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저씨. 이건 오키 버전입니다. 오키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오키 오래간만에 들어와. 모르면 행복한 거고. 여러분들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게 날 거야. 아저씨 이러면서
물론 이게 오키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나이가 저 덜 된 사람은 원빈이 떠오르지. 아저씨 하면 원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 틀립 빼고 다 씹어 먹어주마. 바리깡. 모르는구나. 그 원빈 원빈 그렇게. 그리고 서빙은 이모가 해주고, 서빙하고 미용실에 가면 전부 이모들이 이렇게 다 해주시고, 우리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 뭐 가족 아닌 게 없어. 그게 집단주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무던하게 이렇게. 그러면 진짜 내 속마음이 없었느냐? 속마음은 있었지.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보로 인해서 화병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병명 이름 자체가 세계적으로 화병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화병으로. 우리나라 게 몇 개 등록된 게 있어. 저 옥스퍼드 대사전 뭐 이런 데도 몇 개 등록된 게 있어. 그런 게 화병, 배째라, 재벌. 배째라도 있어. 배째라가 있어. 굉장히 재밌어. 배째라 뭔지 알잖아. 돈 뜯어먹고 배째라 씨. 이게 억양을 잘 살려야 돼. 이거 되게 재밌어. 배째라는 조금 빼도 되지 않을까. 재벌은 특수문화고 화병은 여러분들 세대가 아마 끝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 뒤부터는 갱년기는 있을지 몰라도 화병은 요즘 여러분 애들은 그거 별거 없어요. 남자애나 뭐 여자애나 비슷해. 몰라,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뭐 20대나 이런 애들 보면 그냥 거의 맛입니다. 맛 잡습니다. 이렇게. 결혼해도 가사 분담 50대 5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해갖고 하고, 내가 설거지를 했으니 너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때는 어땠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버려줄게. 이렇게. 자, 음식물 쓰레기로 너를 처리해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지.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자, 유목과 농경 이 두 가지의 특징. 유목은 개인, 그 다음에 저 농경은 집단, 그리고 경제력이 올라가면 농경에서도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더라. 우리나라 개인화 일어나는 거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중반 정도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있는 얘기 하는 거야. 북한보다 못 살았어.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겜도 안 되게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벌어졌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조금씩 피기 시작했냐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기 시작했고, 88 올림픽 하는 정도부터 이게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되고 좀 편해졌어, 나라가. 기억해봐. 벌써 그게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한번 기억해봐. 그래서 벌써 한 35년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뭐가 있냐면 자기 PR의 시대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찌그러져서 겸손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나대는 시대가 시작된 거야. 나대는 시대. 그리고 2000년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개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소서의 시대, 자기소개의 시대.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 볼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네 뭐 저 잘해본 거 있나? 뭐 외국 같은 데 가봤나? 그러면 제가 그냥 몇 나라 그냥 가본 게 다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정상적인 거고, 자네 어디 좀 가봤나? 그러면 바짝 손들면서 제가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뭐 했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면접 볼 때. 자, 봉사활동 같은 거 좀 해본 사람 있나? 그럼 바로 손들고 제가 뭐 했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제가 이러면 떨어집니다. 지금은 나대는 시대. 여러분 어렸을 때는 겸손의 시대.
예. 그래서 남자들은 과묵해야 되고 말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인데 같이 길을 가는데 한 10m 떨어져서 가. 나 이거 되게 재밌어. 나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 왜 이게 가족인가? 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시골에 갈수록 더 떨어져 가. 시골 어른들은 진짜 뭐 몇십 미터를 떨어져 가는 것 같아. 시골 어른이 그 노인 양반은 몇십 미터 앞에서 이렇게 꼭 각 잡고 가고 뒤에 할머니가 뭘 이고 따라와. 그게 부인이야. 이게 세트냐? 이게 뭔가 이런. 저는 도시 쪽에 그나마 있어. 도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리고 마누라랑 어깨를 나란히 해놓고 가면 쪽팔리다고 생각했어. 아니, 맞잖아. 여러분 세대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윗세대 어른, 여러분 윗세대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 가부장적거니 뭐 이래 가지고 겉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라는 시절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처가가 잘 살면 고맙지. 처가살이가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는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더 가능한데. 아예 부모를 바꿔버릴까요? 이것도 가능해 지금 시절이. 그래서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화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로 쭉쭉쭉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뭐가 작동했다라고 보냐면, 제가 이제 우리 주변의 가전으로서 주목하는 게 TV입니다. TV를 보면 처음에는 TV가 한 식구 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구 전체가 TV를 봐요. 서로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80년대 지금 얘기하는 거 80년대.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니까 리모컨이 나왔어요. 이 리모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프로를 끝까지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벌어져. 틱틱틱틱. 그 전에는 나가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보고 이제 돌리는 거거든. 근데 그 뒤에는 한 가족이 보다가도 거기 이제 중간에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광고하고 있으면 잠깐 돌려볼게 이러면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를 나가서 할 때는 힘들었는데 리모컨이 나오면서 요 짓을 하기 시작했어. 그게 개인성의 발현이라고 하는 거거든. 집단에서 개인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방에 테레비가 들어가면서 문이 닫히기 시작해. 방이 닫히기 시작해. 네.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개인화되고, 그 개인화가 대학에서는 어떤 일로 벌어졌느냐, 모든 동아리의 해체. 네. 그러니까 떼거리로 뭉쳐서 뭐 학생운동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뭐 반값 등록금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 에이고 현실도 더럽게 모르는 놈들, 정치인들이 저렇게 현실을 몰라서. 지금은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거 데모할 시간에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나 장학금 받으면 돼. 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너나 그거 데모해서 반값 등록금 관철시켜. 나는 그냥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면 돼. 장학금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학교들이. 세상이 바뀐 거야. 세상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런 식의 흐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8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었고, 그것이 개인화로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모여도 어느 정도 그냥 인사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저렇게 소파에 같이 앉아 있으면 서로 스마트폰을 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스마트폰을 안 하는 거는 개밖에 없습니다. 개도 하고 싶은데 걔는 이게 자꾸 옆에 게 눌려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개발톱이 잘 안 눌려. 그래서 못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 월정사 이렇게 있으면서 카페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서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어.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족이면 조금 앉아 있다가 서로 딴짓을 해요. 대화를 잘 안 해. 그게 정상적인 가족이야. 내가 보기에 애틋하게 뭔가 얘기하면 가족이 아니야. 딸하고 엄마도 마찬가지다. 제가 성지순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딸하고 엄마가 다음 날부터 급변합니다.
이렇게 외국에 성지순례를 가잖아, 뭐 3박 4일 가잖아. 정상적인 딸과 엄마의 관계면 그 다음 날부터 세지기 시작해서 올 때쯤 되면 한 번은 무조건 싸워. 그러면 친장갑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저거 진짜 자식 맞네. 딱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자식 맞네. 며느리랑 오면 물론 며느리랑 올 일도 없겠지만 며느리랑 오면 며느리만 힘들지. 그렇지만 거기는 깨지지는 않아. 싸우지는 않아. 좀 달라.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그래서 우리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전부 개인 쪽으로 나아가게 됐다더라라고 하는 거. 이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유교를 골로 보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골로 보냅니다. 이제 좀 제가 맞나 틀리나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기독교가 굉장히 큰 것 같지? 저게 지금 계속 집단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성장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개발 시대랑 그대로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개인화가 되면 해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 대형 교회들이 난리가 납니다. 절은 상대적으로 강해요. 왜? 덩치가 작거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m 높이에서 떨어지면 개미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은 죽어요. 등치가 클수록 해체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시대를 맞아서 기독교의 몰락이 훨씬 더 빨리 될 겁니다.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유럽과 미국이 그랬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위에 신이 있다는, 누가 나보다 센 놈이 있다는 거, 그거 요즘 젊은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간섭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야씨 뭐 잔소리만, 내가 너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원래 개인화된 종교예요. 지팔 지연드는 종교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행론이었기 때문에, 명상주의고 수행론이었기 때문에 지팔지가 흔들었는데 나중에 종교화되면서 집단화가 된 거죠. 근데 산속에는 집단화를 하려도 크게 집단화할 수가 없어요. 산에서 뭘 몇 명이나 모으겠어. 50명 모으면 절반이 산짐승이야. 사람은 없고 관광객만 와. 신도는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몰락의 신호탄은 개인화하고 주 5일제입니다. 주 5일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지그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냥 종교 지형을 분석할 때 이거는 너네는 엄청난 타격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서 타격 보느냐? 중소도시의 소멸에서 타격을 본 겁니다. 지방이 소멸하거든요. 산에 있는데 사람이 없어, 주변에. 여기가 원래 한 10,000명 정도 살았는데 사람이 1,000명밖에 없어, 인구가.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대학하고 똑같은 거지.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 왜? 애를 안 낳아. 대학을 머릿수를 채우려도 방법이 없어. 지방대 소멸 어쩔 수가 없어요. 인구가 없다니까. 학교를 댕기는 놈이 없어. 아예 어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벚꽃 피는 순서로 날아간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벚꽃은 수도권에서도 핀다더라. 여의도 벚꽃이 유명하다더라. 이게 온도차가 있는 거지. 결국은 그건 100%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지금 다 볼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화의 끝판왕이 어디냐? 상업입니다. 상업. 유목
유목이라든지 농업에 개인화하고 상업에 개인화는 또 틀려. 여기서 상업은 제가 여기서 쓰는 상업이라는 표현은 대상무역이에요. 대상무역. 예전 상업은 우리 같이 가게 열고 점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상업이 아니고, 그리고 상업이 유목이나 농경보다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잉여된, 그러니까 남는 물건이 있어야 바꾼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지금 먹고 잘 게 없는데 뭘 바꿔? 그리고 뭐 쓸만한 게 있어야 바꾸지.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상업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한 방에 양이 많아지거든. 내가 쑥갓을 심었어, 상추를 심었어, 뭐 심어봐, 고추를 심었어, 한 방에 양이 많아져. 그런데 그걸 저장할 수 있느냐? 저장 못하죠. 팔 수 있느냐? 파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필요하면 가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남는데 뭐. 그게 인심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시골이 훨씬 야박합니다. 훨씬 야박합니다. 왜? 작은 것도 팔 수 있는 구조가 시골에도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시골은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노동력이 돈으로 환산됩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도 품을 팔 수 있어. 품을 팔 수 있어. 그래서 시골로, 그러니까 도시 사람하고 시골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도시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골 사람은 그게 없어요. 시골 사람은 그게 없어. 그냥 자기가 부지런하면 계속 일이야. 그리고 그게 돈이 돼. 소출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시골 인심이 더 각박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귀향하고 귀촌하고 이랬다가 인생 쓴맛 보고, 야 이런 줄 몰랐다. 이게 도시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아도 누가 신경을 안 쓰는데, 시골은 거기에 화합하지 못하면 또 화합도 더럽게 이상하게 시켜. 무슨 뭐 마을 발전 기금을 내세요. 뭐 이런 게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마을을 발전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N빵을 하는 거지. 한 사람을 뜯어먹어 가지고, 타지에서 온 사람을. 아니 있어요.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지 같은 일들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인심 좋다는 거는 다 헛소리고,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대상무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농산물이든 뭐든 뭐 남아야 교역을 하는 거니까, 그걸 물물교환에서 시작됐을 거고, 그리고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나 이런 거를 좀 멀리 떨어질수록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여기 값어치하고 저희 값어치하고 다른 거죠. 옛날에 그 마이클 셀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요? 그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저기 지금 튀르키예 이번에 뭐 얼마 전에 이름 바꿨잖아요. 지진 난데 터키 예전에. 예. 그 튀르키예 같은 데서 저렇게 지진이 대규모로 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사람들이 이제 매몰된 거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입니다. 물. 당연하게 물입니다. 밥은 조금 없어도 버티는데 깨끗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 그거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수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야. 그런데 물이 부족해. 몰라, 비행기로 던져줄란가 모르겠는데, 낙하시킬란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들어가서 줘야 되잖아. 길도 깨졌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다수를 하나 갖고 있어. 그건 1,000원이야. 예를 들어 한 병에 1,000원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5,000원을 불러. 이게 정당하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5,000원을 받아. 이 새끼가 5배의 폭리를 취하네. 아니 우리 주변에도 있어. 사실은 이게 여기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설악산에 갔는데 밑에서는 하드가 1,000원이었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1,5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있잖아. 아니 맞잖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값이 정당하냐?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정도를 물류를 이렇게 올렸으면, 아유 뭐 그래도 한 500원 정도, 뭐 돈 1,000원 정도 비싸면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남겨 먹는 것 같긴 한데 막 그렇게 가지 뭐. 이게 가능한 거고, 이놈이 1,000원짜리를 5,000원에 받아요. 이러면 야 씨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겠지. 물론 안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사 먹어도 욕은 하지. 근데 교양인이니까 입으로는 안 뱉지만 뇌로 하지. 뇌로. 아니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지진이 났는데 그 굉장히 험한 상황을 들어가야 돼. 설악산하고 비교도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5천 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10배를 남겨. 예를 들면 10배를 남겼어. 그러면 야, 죽어가는 사람한테 10배를 남겨서 팔아먹는다는 게 이게 미친놈 아니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때? 논리가 성립되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2,000원이 정당한 것 같다. 그 정도 노력이면.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시신 냄새 맡고 그 험난한 길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겠냐? 민간이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국가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내리니까 들어가지. 민간이. 근데 정부나 이런 조직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늦어요. 민간보다 늦습니다. 언제나. 민간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득이 가미되면 훨씬 더 강력한 거 아니야? 당장에 물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0원이라도 사 먹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열어주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 아니, 이게 마이클 샌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 그래서 꼭 폭리를 취한다고 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있다가 아니고. 당장에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10,000원이라도 주고 사서 먹는 게 낫지. 그것도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논리 쪽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재산을 다 잃고 손실이 엄청나고 가족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폭리를 취해 먹는 놈, 나쁜 놈. 논리가 되죠. 어떤 논리를 쓸 거냐. 어떤 논리를 쓸 거냐.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이 위험해도 먼 길을 가는 이유는 대부분 이익과 관련됩니다. 그 이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명예입니다. 왜 어몽길 대장 이런 분들이 히말라야 14자 등정 이런 걸 했겠어요? 안 힘들어서? 좋아서? 재밌어서?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안 힘들고 우리보다는 좋았던 거는 맞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게 적성에 맞으니까. 하지만 힘이 안 들 거라는 생각은 없지. 목숨을 걸어야 될 거고 한좌 한좌 올라갈 때마다 분명히 몇 구간에서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분들 그 나중에 인터뷰 보고 이런 거 보면 그거 있잖아. 누가 그거 있던데, 전에 그거 보면서 제가 참 감동했는데, 자기 그 위에 자일박은 떨어져 가지고 앞에 가던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로프가 서로.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잡으니까 로프가 쫙 당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갑을 뚫고 손까지 전부 갈아버린 거야. 그래서 뼈가 나오게 된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손가락을 절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놨으면 이게 갈 뻔됐는데 쥐고 있어서 내가 내 동료를 살렸다. 이 손가락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나는 할 만큼 한 손가락이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고비들이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그 다음에 찾으러 올게 하면서 묻어주고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왜 하시겠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지만 명예와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존재하겠지. 상당 부분 그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올라가고 끝날 거지, 뭐 전체를 꼭 굳이 다 올라갈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 몰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실크로드 대상들이 그 힘들고 험난한 길을, 해초 스님이나 저 현장 스님 기록, 법현 스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그 기록을 너무너무 참 슬프게 진짜 막 머릿속으로 그런 게 막 저도 실크로드를 가보기는 했지만 그 중간 진짜 실크로드는 안 가봤거든요. 초입에 입구까지 이렇게 가다가 진짜 힘든 데는 안 가요. 유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는 새 한 마리 없고 앞에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땅에는 풀 한 포기도 없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래밖에 없는 거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귀신 오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 모래에 바람에 세게 불면 모래가 울어요. 이렇게 떨어. 그걸 이제 명사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걸 옛날 사람들은 귀신 소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요게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힘들게 막 덥고 물 이렇게 마시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막 몸 다 터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왜냐면 너무 건조해서 이게 터지거든요. 우리 옛날에 입술 건조하면 터지듯이 이게 터진다고. 그렇게 떡져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땅 위에 백골이 쪼록 길을 열고 있대. 그게 왜 그러냐면,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쭉 가다가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채만한 모래바람이 덮쳐버리면 그 상태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낙타까지 피하지도 못하고 너무 큰 게 이렇게 덮쳐버리면, 그 뒤에 바람이 다시 불면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그 뼈만 쫙 깔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뼈가 시체들이,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말하면 백골이 깔려 있는 건데 무섭지. 근데 나는 그것을 이정표로 삼아서 가야 되는 거야. 그나마 그게 보여서 기쁜 거야. 길은 최소한 안 잃었지. 야, 그거 생각해 보면 엄청 섬뜩한 거야. 그리고 며칠 가면 됩니까? 아니. 야, 그 길이 며칠 간다고 해결될 길이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중간에 주막 있고 없어. 그냥 쉘이 가는 거야. 쉘이. 그것도 잠깐 정신에 까닥해갖고 방향 한 1도만 틀어지면 너 오아시스 없는 데로 간다. 며칠 지나면 오아시스가 도착해야 되는데 1도만 틀리면, 각도가 1도만 틀리면 끝입니다. 지형지물이 있으면 그 지형지물을 보고 사람이 길을 안 잃어. 사막이나 황야에서는 미치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간 이유는 돈입니다. 돈입니다. 물론 구법승들이 간 이유는, 실크로 대상들이 간 거는 돈이고, 구법승들이 간 거는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간 거고, 그건 약간 다르지. 하지만 다 어떠한 목적과 이익에 관계된 거지. 돈이라는 이익이냐, 깨달음이라는 이익이냐, 명예라는 이익이냐의 차이지.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움직일수록 상업에서는 이윤이 더 큽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보가 필요해요. 멀리 갔는데, 야, 튀르키예에 물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내가 물을, 이참에 내가 1,000원짜리를 10,000원을 받아야지 라고 갔더니 정부에서, 유엔하고 정부에서 비행기로다가 물부터 떨어뜨린 거야. 물밭이야. 그래서 셀이 들고 갔더니, 길도 다 끊어져서 지게로다가 들고 갔으니까 여긴 500원이야. 이러면 이거 무슨 개고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보가 있어야지. 정보는 어떻게 오느냐? 유비 추리를 통한 합리적 판단. 신이 이 정보를 줄 수 있느냐? 못 주죠. 못 주죠. 그래서 상업이 움직이면 개인적인 판단, 이건 개인입니다. 개인화야. 이거 판단해야 돼. 오너들 이 판단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정주영 회장님이나 뭐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 다 그런데 엄청난 분들인 거예요. 이거냐 할 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개인적 판단, 그러니까 개인화지. 그리고 정보라는 합리성, 인간의 이성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성주의의 시대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인도에서는 불교. 그 불교 얘기를 이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